대인관계를 개인주의자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SNS 활용을 잘해야 한다. 이걸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대인관계적으로 활달하고 적극적이고 넓은 다이나믹한 이런 대인관계 취향이 아니시고 어떻게 보면 조금 소극적이고 내향적이고 좀 이제 자기 생활 중심적인 그런 식의 관계적 에너지가 적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이번에 정론적으로 무슨 인싸가 되는 대인관계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주의자로서 어쨌든 큰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 개인주의자 버전의 사회생활 그 관계 방식을 알려드리는 그런 진도를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진도 나갔던 부분이 상명하게 내려져 오는 전통적인 공유하우스, 공동주거 이 도중도 부중부라는 요 명칭은 이 도는 섬도자 써서 섬 중에 섬, 부는 마을 부자 써서 마을 중에 마을, 섬 중에 섬, 마을 중에 마을 이런 뜻인데 이런 도중도 부중부라는 이거는 상묘하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공동 주거 형태입니다. 여러 사람이 뭐 부부, 형제, 부모 자식지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이 모여 사는 공동 주거 형태의 방식인데 같이 모여 살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관계가 힘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공동 주거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잘 어울려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사회적 실험을 통해서 완성시킨 상묘학 고유의 전통적 공동 주거 방식인데 이 도중도 부중부의 공동 주거 방식을 잘 이해하시면 현대 개인주의자 버전의 사회생활 관계 방식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시켜 드렸었죠. 예,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 나가면서 같이 이해를 해봅시다. 저번에 대충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서 설명을 드렸어요. 하늘에서 바라보는 지방 구조라고 치고 이렇게 여긴 보리수님 방 이렇게 각각의 방에 있는 이렇게 서로 같이 모여 살지만 딱히 트러블 없이 살아가는 이런 방식을 이제 도중도 부중부로 해서 규칙을 말씀드렸었죠. 이런 도중도 부중부 중심은 방에 들어가면 불러낼 수 없다. 테라미스님이 자기 여기서 놀다가 공동 거실에서 놀다가 자기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방 안에 들어간 사람을 불러낼 수 없다. 두 번째, 문을 두들길 수 없다. 세 번째, 맘대로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다. 또는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처벌을 하거나 쫓아낼 수 없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분양권 당첨 내 방이다. 내 방이다. 알았습니다. 그럼 보리스님 방은 방 한 칸 한 20평짜리 드리겠습니다. 방 한 칸이 20평이 큰 거 아닌가요? 그죠? 방만 20평이야. 보리스님은 방수 테라님도 한 20평짜리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살았던 이런 기록이 있어요. 상묘하게 도중도 부중부. 그래서 이런 방식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현대 사회에서
개인주의자로서의 취향, 자기 습성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사회생활을, 관계를 잘할 수 있는가? 플렉스? 20평이면 마당? 플렉스? 예, 그걸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좀 잊으셔도 되는데 이 전체적인 그림을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도중도 부중부를 하는 이유는 개인주의자 버전의 사회생활의 관계 방식,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자기 방을 가지고 있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부르지도 못하고 두들기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떤 제약이나 처벌을 하지도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한다는 건 철저하게 개인주의자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개인주의자로서 살면서도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잘하려면 핵심이 무엇이냐를 이렇게 도중도 부중부의 모습으로서 쉽게 알 수 있는 게, 핵심이 뭐다? 자기 방 안에 들어갔는데 저기 먼데 집에 가서 방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공유주택 거실에서 문만 열고 나오면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금방 접촉이 가까운 지근거리, 물리적 지근거리, 물리적 지근거리에서 살아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자로서 살아가면서도 사회생활을 잘 해낼 수 있으려면 개인주의자로서 살아가는 건 살아가시는 대로 살아가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다른 사람들과 금방 접촉이 가능한 물리적 지근거리 내에서 개인주의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동료 같이 살아라, 뭐 그렇다고 직장 사람들하고 같이 살거나 뭐 학교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아유, 복나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요 물리적 지근거리 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상명하게 요 두 가지 개념이 내려옵니다. 개라는 개념과 또 하나는 상명학 그 올라온 동영상 같은 거 좀 이렇게 좀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요 명칭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명하게 요 물리적 지근거리 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요 개라는 개념과 선지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개라는 거는요 어떤 그 차원의 공간, 어떤 아우트라인 이런 겁니다. 쉽게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요 사진이 개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아주 적절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요 사람만 이렇게 서 있고 나머지는 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다 벽 보고 이러고 서 있잖아요. 예? 이게 일부러 이렇게 사진을 웃기게 찍으려고 연출을 했겠죠. 이게 공간의 엘리베이터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하철, 이번에는 지하철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이렇게 지하철이 여기는 좀 텅 비었는데, 예? 텅 비었는데 당신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다고 쳐보자고요. 이렇게 너무 짧게 여기 몸통을 해보자. 이렇게 당신 머리통, 당신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여기 나머진 다 텅텅 비었어. 예? 나머진 다 텅텅 비었어. 드립의 목마른 학인데 여기 다 텅텅 비었는데, 다음 역에 아침 일찍이라고 쳐보자고요. 아니면 막차라고 쳐봅시다. 막차. 지하철 막차인데, 이렇게 당신이 탔을 때 요 차량에는 당신밖에 없었어. 근데 다음 역에서 어떤 사람이 탔는데 어디에 앉냐면 당신 옆에 가서 이렇게 앉는 거야.
저렇게 자리가 텅텅 볐는데 또 당신은 여자야. 당신은 여잔데 웬 남자가 웬 남자가 자리가 저렇게 많은데 당신 옆에 와서 앉아. 응? 그러면 당신이 여자라면 무슨 느낌이 들겠어요? 이게 편하겠어요? 당연히 그 머릿속에 드는 게 뭐 범죄, 이거 왜 이러지? 변태인가? 이상한 놈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물론 아무것도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자리가 있어서 앉은 거밖에 없죠. 튀자? 그쵸, 치안인가 싶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뭐 자꾸 쳐다본다던가 뭐 다리를 더듬는다거나 말을 건다거나 뭐 잘못한 건 없어. 근데도 뭔가 왜 벌써부터 불쾌하게 느끼냐면 저렇게 넓은 공간이 많은데 하필이면 내 바로 옆에 앉았다는 의도 자체로부터 자신의 개를 침범당하고 나쁜 의도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라는 건 서양에서 말하는 사생활적, 신체적, 정신적 사생활 공간을 뜻합니다. 이 개라는 거, 서양에서 얘기하는 프라이버시 존 같은 거죠. 신체적, 정신적, 내 사생활의 공간을 뜻하는 건데, 이렇게 공간이 많은데 바로 내 옆에 앉았다는 자체가 개를 침범했다.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게 개입니다. 이해되셨죠? 그거 따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스갯자리지만 왜 사람들이 벽을 보고 있냐? 좀 이렇게 가까이 섰을 때 왠지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게 이 중앙에 있는 여자의 개, 이 프라이버시 존이 좀 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간을 자신들이 침해해서 불편을 건넨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체적, 정신적, 사생활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이 공간, 이 개를 침범당하면 불편을 느낍니다. 이건 거의 본능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거나 누가 나한테 너무 밀접하게 가까이 있거나 그럼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지라는 건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사생활적 공간인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사람 곁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개를 침범할 땐 먼저 나란 사람이 여기 존재하고 당신의 공간을 불쑥 들어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당신의 양해를 구하면서 여기 있거나 당신한테 다가갑니다 라는 의도를 전달시키는 걸 선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걸 어딜 때 많이 쓰냐면 이것도 이제 이게 당신이고 이 여자가 당신이야. 에? 당신이고 어떤 타인인 이런 남자가 당신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지금 밑에 이렇게 폰이 있어갖고 눈이 폰을 아래를 보고 있어서 뒤를 보지 못해서 뒤는 당연히 보지 못하고 있어. 근데 이 남자가 무슨 엄청난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불순한 의도가 있던 건 아니고 그냥 길을 좀 물어보려고. 길을 물어보려고 당신한테 다가가서 말을 걸었는데 이 남자가 당신한테 말 걸기 전까지 이 정도로 다가오기 전까지 이 정도로 다가오기 전까지 당신은 이 남자가 다가오는지 하나도 몰랐어. 암살자 숨막이다. 하나도 모르다가 폰 보고 있다 갑자기 남자가 저기요 라고 말을 걸잖아요. 저기요 라고 말을 걸었는데 당신은 그 남자가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돌아봤는데 그 남자가 눈이 딱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치게 되면 그때 엄청나게 놀라게 되죠. 왜냐? 개를 선지라는 의도의 전달 없이 갑자기 침범당했기 때문에. 어쌔신? 닌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개를 침범하려면 먼저
나란 사람이 여기에 있고 두 가지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어떤 사람한테 말을 걸려면 말 나온 김에 작업의 요령으로 남자분들을 위한 작업의 요령으로 요거 개와 선지를 알려드릴게요. 예? 당신이 남자인데 어떤 여자한테 말을 걸려고 그래. 뭐 번호를 따려고 하든 말을 걸려고 그래. 그러면 말을 걸려고 하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개와 선지의 요령을 있으면 작업의 요령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이게 먼저입니다. 나라는 남자가 당신이 머무는 이 공간에 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길거리라고 쳐보자고요. 길거리에서 어떤 여자가 이렇게 있을 때 길거리에 있는 여자한테 말을 걸려면 뭐 길을 찾는 식으로 한다던가 알았어 나 금방 갈게 5분이면 도착해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말을 한다던가 해서 어쨌든 시각, 청각, 감각상 상대방 여자가 당신이란 남자가 이 공간 안에 있다는 걸 포착하도록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죠. 테라미수님이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개와 선지를 요령이 없이 다가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나라는 이런 남자가 있다라는 이 존재 자체를 상대방한테 감각적으로 시각, 청각을 통해 알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당신한테 의도가 있음을 신호 전달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나 여기 있어요. 그렇죠. 정리 잘해 주셨네. 보아님, 나 여기 있어요. 예. 요거를 첫 번째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알았어 그래 금방 갈게 이렇게 있으면 저기 전화 통화하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라는 건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말 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한테 관심 있어요 라는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걸지도 몰라요 라는 신호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테나비스님 아셨네. 그래서 늘 나오는 게 여기서 눈빛 교환인 거예요. 몸의 방향, 머리 돌림, 뭐 요런 것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걸 많이 쓰는 거예요. 자기란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 나 여기 있어요 라는 존재를 알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눈을 자꾸 마주친다거나 그쪽으로 몸 방향을 몇 번 맞춘다든가 그쪽 주변을 이렇게 가까운 근처에서 서성댄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혹시 저 사람 나한테 뭔가 말을 걸려고 그러나? 이런 식의 것들을 먼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요 두 번째 정도는 일반 사람들도 많이 하는데 나 여기 있어요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 걸지도 몰라요. 말 걸지도 몰라요가 두 번째냐면 그 다음에는 close, open 요걸 꼭 확인해서 클로우즈 상태를 깰 수 있느냐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 여기 있어요. 말 걸지도 몰라요. 요게 전부 다 선지의 작업이에요. 선지의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 클로우즈 오픈은 뭐냐면요. 이제 보통 이거 영어로 썼는데 이제 개폐, 닫혀 있다, 열려 있다 이 뜻인데 대표적으로 닫혀 있다는 게 뭐냐면 요런 거. 요런 게 닫혀 있는. 요 여자분을 보세요. 요 여자분. 요 여자분이 눈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죠. 지금 요 스마트폰을. 그렇죠?
스마트폰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생각하고 집중하는, 뭔가 이렇게 집중된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몸은 지하철에 있지만 정신은 어디가 있어요? 상명에서 얘기한 4개, 어떤 생각의 세계로 가 있죠. 이런 상태를 클로즈 되어 있다, 닫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이 여자분한테 말을 걸려면 이렇게 이 사람이 4개에 집중돼 있어서 닫혀 있을 때 말을 걸면 깜짝 놀라고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고, 케냐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의 클로즈를 자연스럽게 깨트리거나 또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살핀다거나 뭐 어디쯤 왔나 정류장을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클로즈 상태에서 오픈된 상태로 변환이 됐을 때 그때 말을 걸고 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안전하게 다가가서 걔를 침범한다는 느낌이 없이 말을 걸려면 이런 3가지 선지의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요 이제 설명을 이제 한번 듣고 나니까 아, 뭐가 개고 뭐가 선지구나, 이런 개념을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개는 신체적 개일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개도 포함되는 개념이라서 결국 오프라인에서 같이 삶, 이것만 물리적 지근거리가 아니고요, 온라인 잘 포착되는, 요것도 개라는 개념에서 물리적 지근거리 내에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도중도 부중부의 개인주의자 버전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관계 방식으로 연결하면 결국 뭐가 되겠어요? 개인주의자로서 살되 온라인 상에서라도 주변 사람들 눈에 잘 띄는 환경을 구성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개인주의자로서 살아가되 온라인 상에서라도 주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환경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지 요즘 보면 그냥 어떤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포착하고 내 변화를 눈치챘겠거니,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도가 좀 있으셔야 됩니다. 이 카톡인데, 카톡이거든요. 본인의 카톡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를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두면서 내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알렸으니까 동료들이 그리 반응해 주겠지, 이렇게 기대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우리 주변에 보면 허구한 날 카톡 프로필 이미지 바꾸고 허구한 날 상태 메시지 바꾸신 분들 많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닥터 머핀, 우리 머핀님 얘기한 데 그대로 아무도 몰라요. 예? 아무도 모른다. 잘 보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서 자꾸 상태 프로필 이미지 바꾸고 상태 메시지 자꾸 바꾸면서 동료들한테 뭔가 자기 혼자 막 무슨 메시지 날리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다? 아무도 모른다. 보리쌤, 친추 많으면 못 벌써, 친추가 아니라 의외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개와 선지에 대한 좀 이해를 가지기 위해선
인간의 귀차니즘에 대한 작동 방식의 이해가 필요한데, 이게 심리학에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게 뭐든 아무리 쉽고 아무리 간단해도요. 아무리 쉽고 아무리 간단해도요. 단 한 단계라도 그걸 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게 있으면 인간은 그걸 점점 더 안 하게 됩니다. 안 하게 돼요. 그럼 잘 보시면 여러분들 폰을 이렇게 열어서 카톡으로 한번 열어보세요. 카톡을 열면 카톡을 열자마자 첫 페이지가 뭘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대화 창들로 구성되어 있는 목록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맞죠? 예. 이 대화 그룹 목록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대화 목록이 위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대화 나눴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만 대화를 주로 하고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창에서 잘 벗어나지 않고 언제만 친구 목록으로 넘어가게 되냐면 여기에 이 대화창이 있지 않은 사람과 뭐 할 때만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 클릭해서도 클릭을 하면 여기는 창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 사람과의 개인 창이 열리면서 여기에 이렇게 작게 프로필 사진이 보이고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걸 다시 눌러서 자세히 본다거나 이걸 자세히 보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주의자로서 최소한의 가성비를 갖고 다른 사람들의 사회생활을 문제없이 하기 위해선 이런 환경적 구성과 그런 부분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이해를 되게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이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알겠거니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사회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인간의 귀차니즘은 한 단계라도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게 있으면 있을수록 그걸 잘 안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이미지라든가 프로필 사진, 프로필 상태 메시지 이런 방식을 갖고 남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보내면 그 사람들 내가 선지를 보냈겠거니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고. 이런 방식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대인관계를 개인주의자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SNS 활용을 잘해야 한다. 이걸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혼자만의 선지를 하면 안 된다. 개인주의자를 때려치지 못하겠어. 근데도 사회생활은 해야 해. 이렇게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본인의 SNS 활동과 그 활용을 아주 잘 하셔야 합니다. 이때 항상 강조되는 개념이 개와 선지, 귀차니즘. 이런 인간의 심리적인 또는 관계적인 법칙 같은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SNS를 저는 무조건 SNS를 시작하셔야 한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SNS는 인싸들이 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이런 사람들이 SNS를 하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SNS를 하는 용도와 우리 보통 사람들을 이렇게 개인주의자로서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는 SNS는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다릅니다. 이 인싸들이 하는 방식은 팔로워 수를 늘리고 파리 피플을 하기 위한 어떻게 생각하면 비즈니스죠. 비즈니스적 목적이고요. 우리는 어쨌든 사생활적인 개인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SNS를 시작을 하시는 목도 자체가 이런 인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개인 관계 관리 유지를 위한 방향성. 아니 머릿속에 외워두세요. 나는 SNS를 어떤 방식으로 한다? 내가 개인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도 내가 대인관계 에너지가 적어. 그래서 최소의 에너지로 최대의 효과를 보려는 가성비적 시스템으로서 SNS를 한다고 충분히 이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팔로우 수에 연연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어차피 여러분들은 팔로우 수 많이 가져야 관리도 안 되고요. 예? 더 부담스럽고 뭘 올려야 되냐 막 걱정만 되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팔로우 수를 늘리는데 할 필요 그냥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하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장 먼저 하실 건 전화번호 관리예요. 전화번호 관리. 그냥 당신이 관계하려는 사람들을 자기 폰에 전화번호 전번 저장을 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SNS 출발을 하시면 저절로 이 SNS가 당신 폰에 있는 전화번호 저장된 사람 중에 해당된 SNS를 하시는 사람들이 있으면 쭈르르 그 사람들한테 당신 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전화번호 중에서 같은 SNS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상대방한테 당신이 이 SNS를 시작했다는 걸 저절로 다 알려줍니다. 예? 추가도 그 사람들을 당신 팔로우로 뭐 할 것도 추가도 다 알려주고요. 다 알려줘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도 당신이 SNS를 시작했음을 알려줄 거고, 예? 당신한테도 이러이러한 사람이 당신 동료 중에 스레드를 한다는 거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관계 맺고 싶은 사람을 그냥 다 팔로우를 다 이렇게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시스템에 의존을 하세요. 시스템에. 그쵸? 애플님이 알아서 연결해 주니까 그 사람이 당신을 SNS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싶으면 상대방이 당신을 알아서 팔로우 할 거고, 당신도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소통하고 싶은 사람,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당신도 그 사람의 SNS를 팔로우를 하고, 이렇게 팔로우를 서로 이렇게 마파를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마파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꾸 이런 거 되게 걱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 사생활을 남이 보고 거기서 마치 내 사는 모습이 훤히 드러나고 이런 걸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되게 많더라고요. 뭐 얼굴 팔린다. 또는 뭘 올려야 할지 걱정된다.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요거는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생활 노출 걱정, 얼굴 팔린다 걱정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게 사실은 쓸데없는 걱정인 게 뭐냐면 당신이 사생활을 노출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노출 광이야. 예를 들어서 당신이 사생활 노출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생활 노출을 하고 싶어 미쳐 관종이야. 그런 관종이라고 해서 마구 사진을 올려도요. 당신이 남한테 자기 사생활 노출을 하고 싶어서 미친 사람이야. 그냥 관종이야. 그래서 허구한 날 사진 찍어 올리고 올려도요. 누가 안 봐요. 안 본다고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시스템상 알고리즘상 그래요. 그래서 보면 너무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알고 싶으시면 뭐 네이버 같은데 블로그 하나 파서 어떤 글을 써요. 그 다음에 그걸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 같은 데서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어떤 글을 하나 쓰신 다음에 자기 글을 자기가 찾아보려고 네이버로 검색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 글이 1페이지에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럼 1페이지엔 당연히 안 나오니까 그럼 2페이지 나올 때 2페이지 눌러보세요. 2페이지도 안 나와. 재수 없으면 5페이지 안에도 안 나와. 그래서 저기 뒤에 가야 당신이 나와요. 저기 뒤. 왜냐면 폰의 화면은 요만한데 여기에 자기를 노출시킨다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힘드니까 광고를 하고 돈을 내고 별의별 관종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당신이 사생활 노출을 걱정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기우에 불과하다.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다. 노출의 알고리즘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당신이 팔로우 수가 적고 엄청난 이슈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 때는 알고리즘이 당신을 알아서 제껴. 간단하죠? 알고리즘 자체가 당신을 투명인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전혀 노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생활 노출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 그래도 나는 나는 어떤 병리적 불안감이 있는 사람이라서 병리적 불안감이 있어서 만에 하나라도 엄청나게 희박한 확률이라도 누가 내가 올리는 걸 보는 게 부담이 되고 내가 어디 살고 어떤 사람이고 뭘 하고 이걸 아는 게 너무 불안하다. 이러신 분들은 친구 요청을 하면 수락을 하는 형태 비공개 버전의 SNS 계정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만 서로 친구 요청하고 수락해서 그런 사람들만 볼 수 있는 폐쇄적인 비공개 버전 형태의 SNS를 수락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